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 야당 완패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진단은 각양각색이고 백가쟁명입니다. 원로와 소장파, 보수와 진보, 당내 각 계파마다 진단과 처방도 다릅니다. 야당의 선명성, 투쟁성이 부족했다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심지어 우파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30의원을 초대해서 낱마처럼 얽힌 야당의 현실, 그 매듭을 풀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을 일반 사망사건으로 처리하려고 은폐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윤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간부의 폭행 방조 사실까지 파악하고도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일병 유족들이 여러 차례 수사 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오늘 28사단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 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 언론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다고요? 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당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신문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의 권력 중심부가 이처럼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고요. 또 박 대통령과 정윤회의 관계설에 대해 언급한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예. 박 정권의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72시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 휴전 합의는 지켜지는 겁니까? 글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4일 72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은 일방적으로 7시간의 한시적 휴전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스라엘군은 가자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 이송을 쉽게 하고 유엔 학교 등에 머물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언한 바로 전날만 해도 이스라엘이 가자 라파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격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마스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마스 대변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일방적 7시간 휴전을 선언했을 때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소위 인도주의적 휴전은 상호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요.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가자 주민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한편 하마스의 지도자인 칼레드 마샤알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휴전을 바란다면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전쟁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한 임시 휴전 기간 안에도 사실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던 임시 휴전 기간에도 가자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부분 포격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 북부 샤티 난민촌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습니다. 28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8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란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이 가자 사태에 대한 방관적 태도, 이 태도를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방관하고 있다고 상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동맹운동 팔레스타인위원회 긴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어린이를 죽이는 정권의 군대가 민간인 살상 등 잔인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유엔 안보리의 방관으로 시오니즘 정권의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는 미국과 안보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한다면 가자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위한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워낙 강이 많아서 잦은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또 여객선 침몰 사고가 있었군요. 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남부 문시간지 지역 파드마강에서 현지 시간으로 4일 2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객선 피낙 6호가 카우라칸디 터미널을 출발해 마와로 가던 중 오전 11시경 강 가운데서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는 모든 관련 부서가 구조 활동에 임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물살이 세고 비가 오는 등 기후가 나빠서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초기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니까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구조 작업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지 경찰 간부는 100명 이상이 인근 주민 등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됐다고 알려진 인원 대부분이 직접 수영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고요. 예.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구조에 진척이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탑승 인원과 실종자 수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선박 탑승자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에 배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는 여객선 침몰 사고로
지난 5월에는 58명, 2012년 3월에는 138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일본 나가사키 시장이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집단 자위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일본 나가사키시 시장이 2차 대전 때 원폭 투하된 날짜인 8월 9일에 열리는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평화 기념식에서 집단 자위권에 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예.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 시장은 이 기념식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선언문을 통해 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핵무기를 없애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나가사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기념식에 안 오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도쿄에서 대규모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도 열렸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도쿄 시부야역 일대에서 헌법 해석을 받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쿄신문은 20, 30대를 중심으로 약 3,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고요. 예. 집단 자위권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거나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5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육군이죠. 28사단 윤모일병 집단 폭행으로 결국 숨졌고요. 예. 뭐 사건이 발생한 지는 꽤 지났지만 이 실체가 속속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면 말이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선임병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윤 일병의 부모까지 해치겠다. 이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잠시 후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인터뷰하게 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요. 예. 조선일보 기자에게 윤일병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선임병 가운데 주범인 이모 병장은 윤일병에게 나의 아버지가 깡패다. 만약 내가 너를 구타한 사실을 알리면 너의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네 어머니도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겁니다. 또 이 병장이 그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데다 직속상관인 하사까지 이 병장에게 굽실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윤일병이 부대 지휘관이나 부모 등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구나 윤일병은 이 병장의 감시 때문에 인터넷 등으로도 피해 제보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군대 내에 폭언, 폭행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병사들은 윤일병뿐이 아니라는 그런 또 추정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현재의 군대 조직 문화는 제2, 제3의 윤일병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은 지난 2011년 5월에 군에 입대한 김모일병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살 우려로 입원 치료와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는데 하지만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 행위는 계속됐고 중대장은 술에 쩔어서 김일병의 약 복용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하는군요. 김일병은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복용해서 이렇게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또 실패하니까 며칠 후에 이 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김일병은 2011년 12월 끝내 부대 내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매일 김일병과 상담했으며 약 복용도 확인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 간부들은 이 병사의 조의금까지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쯤 되면은 군이 아니라 거의 복마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인권에 대한 그런 사회적 환기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은 일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군인권법 이거 만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묵살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권위가 권고한 군인권법 제정도 사실상 묵살당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1년여 실태조사 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 계급별 대표로 구성된 병영생활협의회 구성 같은 이런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근본적인 개선책을 군인권법의 핵심 내용으로 해서 권고는 했는데 군이 법률 제정은커녕 훈령 개정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동안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는데 이번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면서 28사단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군에서 구타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 2008년에 1308건, 2009년에 1237건, 2010년에 1177건, 2011년 1526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은 조사, 가해자 처벌 이런 걸 모두 다 군이 맡아서 정보를 차단시킨 가운데서 내부에서 처리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의문사 관련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군의 이런 기밀 유지식의 이런 사건 진상 파악 또 처벌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구타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 군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영창 등 군내 징계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미온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군대가 아니었다면 벌금, 구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영창에 보내는 정도로 처리하는 식으로 무슨 개선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폐쇄성을 보이는 것은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의 잘못을 외부에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건 특별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주의 감독 책임을 물을까봐 예. 또 승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예. 일단 감추고 보자라는 게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8사단이 지난 4월 7일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선 지적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만 터지면 일단 숨기고 보려는 군의 악습이 야만적인 폭행 사건에서도 재현됐다는 점, 이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소식통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일병이 사망한 이후에 사단 차원에서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윤일병이 쓰러진 지 10여 시간 뒤 의무반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부대 측은 사건의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 일단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각 상부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임태훈 소장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죠. 군에서 군인권센터에다 제보하지 말라.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군은 너무나 뻔한 논리로 반박합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사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이다. 이렇게. 장교들이 구타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왜? 이유가 납득이 돼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글쎄 말입니다. 허탈해서 제가 웃은 겁니다. 한국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군뿐만 아니라 경찰이 관리하는 의무 경찰에서도 가혹 행위가 횡행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 경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휘 체계는 달라도 근무하는 것은 군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경찰에서도 이런 가혹 행위가 횡행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달 3일 낮 4시쯤에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취사장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취사병 최고선임 최모 상경은 2달 늦게 입대한 정모 상경을 취사장 구석에 있던 330리터 크기의 냉장고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혼자 식사 준비를 다 하라는 그런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지금 개기는 거야? 이러면서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혹행위는 정상경,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간 정상경이 사흘 후에 행정소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에 드러났는데요. 면담 결과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한 최상경이 올해 5월에도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이 정상경을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조리복 살균기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 번은 냉장고에, 한 번은 조리복 살균기 안에. 네. 예. 50도까지 올라가는. 예. 그래서 최상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경찰이 소집해서 즉각 타 경찰서로 전출시킨 다음 일주일 영창 입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최근에 의경에서 전역한 다음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전직 의무경찰은요. 옛날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48시간 잠 안 재우기, 여름철 선임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후임이 밤새 모기 잡기, 이런 의경들 사이에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는데, 의경 전역자들은 가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올해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제대한 김모 씨는 남자라면 부조리를 참아야 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예. 이런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도해 줄 사람이 부대 안에 없어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자, 의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가혹 행위를 당하는 군인의 비명소리. 이거는 군대 담장을 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윤모 일병 사망 사건. 다행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빨리 진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군 의문사 사건 여기 피해자들 말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 유족들이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를 추적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가혹 행위를 당하는 군인의 비명소리는 군대 담장을 넘기 힘들다. 현재도 또 다른 윤일병들이 존재하지만 철저하게 통제된 군대를 상대로 진실을 규명해내는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몫입니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김은중이 사건. 이 사건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998년 2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은중이의 사인을 두고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3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2009년 진상규명 불능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서야 총기 격발 실험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살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순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4년에 일어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도 30년이 지났건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2002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타살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04년 김은중이 사건에서 10분 만에 현장 검증을 마치고 현장을 보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 입증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간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도 사인을 자살로 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30년간 의문사로 만든 큰 원인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 탓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군을 없앨 수는 없고 말이죠. 분단 예. 상황에서.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버이연합 이분들 애국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 군을 젊었을 때 보내지 말고 예. 한 5, 60 나이 들어서 입대를 시키는 방법. 예. 지금 뭐 체력적으로 어떤 전투 상황에서 뛰어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현대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볼 법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엔 세월호 참사 관련한 소식입니다. 참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윤일병 사망 사건 또 세월호 참사 사건 맥이 다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면 기사가 논기를 끄는데요. 아직은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다음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경기 단원고등학교 고 강민규 전 교감, 이분에 대해서 최대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이분들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유서까지 남긴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강 전 교감의 죽음을 손해보험업계가 상해로 정의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임이 분명하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악용될 선례를 남길까 봐 그동안 강전교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조사에 참여한 한 손해보험 업체 관계자는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강교감이 그 여행지 선정 과정이나 세월호 이용 결정에 있어서 깊이 관여한 점이 있는지도 나름대로 알아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강교감께서 여행지 선정 과정 또 세월호를 이용하도록 결정하는데 관여했다면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 있는 죄책감에 따른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강전교감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교직원 단체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 보험사가 합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보험사들이 합의 권고를 수용하면은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보험사가 생기게 되면은 해당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보상 배상, 이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아픔은 경제적 곤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왜 제대로 구조가 안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유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합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실 것이면 쓸데없이 배상이나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보상 문제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소극적이고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 배상 보상 문제로 해가지고 적당히 매듭질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는 가족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 없는 배상 보상만을 위한 만남은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 진상규명을 위한 만남이라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가족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죠. 유정복 인천시장 등 모두 3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뭐 체면의 문제도 아닐 텐데 예.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예. 또 새누리당은 이 사람들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예.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이 왜 윤일병 사건을 감추려고 하는지 그 맥락과 비슷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한국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10월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탓인데요. 사실 올해 2월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치권은 앞다퉈서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세부 안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재의 그 제도를 여당은 유지하겠다. 다만 이 소득이 있는 가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기준을 다소 완화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없애야 한다. 뭐 단계적으로든 어쩌든 간에 하여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면서 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들은 여당 주장,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윤일병 사건도 실은 뭐 이거 그때만 잠깐 반짝이다가 마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고요. 송파 세모녀의 비극 이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정치권이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나섰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옛날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소홀한 정치 세력은 누군지 도대체 과거의 그 사건, 국민을 울렸던 그 사건 어떻게 됐는지 세심하게 되돌아보는 자세. 그래야 국민들이 똑똑해야 대접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이 멈춘 지 17년 어떻게 됐을까?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호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살레보이 여기를 경향신문 기자가 가봤는데요. 이 땅은 17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8월 29일 아침 10시 32분에 가동을 멈췄는데요. 그 뒤에 핵 연료를 제거했고 원자로가 해체됐습니다. 원자로가 해체된 지금 그 원형의 원자로 건물은 발견할 수 없고 터만 남아있는 터인데요. 어떻게 됐을까? 그 근처에서 보기 힘들었던 풀과 들꽃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원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원전 해체 전후 17년 사이에 자연이 상당 정도 복원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자로 해체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던지는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점. 네. 오늘 경향신문의 구면 기사 주목됩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또다시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위해 환경이라고 하죠.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올림이라고 하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줄여서 반올림인데 이 반올림의 위해 환경 개선 촉구 요구 그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삼성은 무리한 요구다라면서 맞섰단 말이죠. 예. 이런 삼성 쪽의 입지가 약해지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안전보건관리 종합진단,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외부에 감독받도록, 그리고 노동자 참여를 위한 노조 설립, 활동, 이걸 허용하라는 내용을 그동안 삼성 쪽에 요구해 왔는데 삼성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사이에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또 백혈병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23년 동안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예. 삼성은 이번에도 유족들의 아픔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왠지 그 윤일병, 세월호에 대응하는 군과 정부의 대응책과 많이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분, 그 개인의 불행으로 이렇게 규정 지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통사고니, 뭐 일과적 사건이니 이렇게 말입니다. 이 문제 삼성이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협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대화는 있는데 진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기사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8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년 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중반의 교사가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지속됐는데요. 그러다 이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과 사귀니까 이걸 안 선생님은 이 여학생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두고 화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수상하게 여겼어요. 추궁을 했는데 이 여학생은 그 교사와의 관계를 실토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이 교사를 고소했는데 이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이 여학생도 선생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기소하려고 했는데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형법은 만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학생은 당시 만 15살에서 16살이었습니다. 예. 검찰은 이 교사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도 해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해당 조항이 아동이 제3자와 음행을 하게 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아동과 직접 음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이 교사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13살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이로 해서 성보호 연령을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윤모 상명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고 윤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상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상병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005년 각종 방송 뉴스. 현역과 제대군인을 막론하고 7명 가운데 1명이 성폭력 피해를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본 사병이 계급이 오른 뒤에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의 대물림이 심각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피해 경험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통제 수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려들여오는 거죠. 성폭력은 주로 퐁 혹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전체의 75%를 넘었고 장소는 내무반, 샤워실, 화장실, 그리고 초소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이제 국방장관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육군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 12건 가운데 대부분이 가혹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폭행과 가혹 행위 때문에 멀쩡하던 아들이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를 구병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이번이 3번째. 처음 이상해진 건 입대 1년 만인 지난 2003년 10월 일병 때입니다. 내무반에서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당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참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했고 그 뒤 기절했다는 게 기억의 전부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몸에 밴 신세대 장병들에게 군 생활이 더욱 힘든 건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통제 문화 때문인데요. 자유를 원하고 간섭받는 건 정말 싫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조금만 구속당하면은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군복을 입는 순간 일단 군대는 무조건 통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그게 가장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극단적으로 모순된 두 문화의 충돌은 개인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병사 10명 가운데 1명꼴로 군대 부적응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울 때도 있고 로소음소리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육군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자 국방부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물의를 일으킨 장교는 구속됐습니다. 귀중한 자식 형제들 군대 보낸 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가라앉았을런지.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과. 그런데 인분 먹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즉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것.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재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걱정은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국방장관의 부질없는 사과를 들어야 했다는 것이고 아마 또 10년 후에도 그러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함에 따라서 어제 박영선 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이시죠. 서른 의원 초대해서 난관에 봉착한 야당의 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패인 분석이 있었지만 서른 의원님 개인적으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730 재보선 패배의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자체 내에 잘못이 있죠. 이를테면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공천에 대해서 국민 기대와 전혀 동떨어지게 공천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이게 이 재보선 패배의 첫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세월호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 이 영향이 컸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당내 공천의 잘못,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안일한 대처 이런 것 등등이 합쳐져가지고 유권자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셈이 됐죠. 예. 두 가지 정도 원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도 사실은 이 선거 패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약속과 함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 이번 선거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말씀하신 두 가지 패인 말고도 뭔가 좀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서 들어가면요. 말하자면 우리 지지층들은 이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투표에 응하지 않은 게 패인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갔고 보수적인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투표장에 열심히 나갔고 이 결과가 결국은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이때면 젊은 유권자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이런 그 동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은 공천 실패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보궐선거가 더군다나 하절기 휴가철에 진행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이게 보궐선거는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도 결집이 잘 되는 층이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 잘해서는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에 자주 정권의 부패나 무능에 대해서 선거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정권 심판론, 정권 그렇죠. 심판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잘 활용하셨는데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보면 도리어 이번 재보궐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심판을 받는 쪽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지층들은 이 젊은 층의 그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라서 우리 지지하는 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예. 그냥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에 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적죠. 그래서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공천을 잘못한다든지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 잘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예. 그래서 야당은 어떤 선거 국면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당내 정비를 잘 해야 되고 당내 분란이 없게 해야 되고 공천 등등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던 게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야죠. 예. 선거 패인 중에 한 가지로 꼽으신 게 당내 공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엿주지 않아도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예상은 됩니다만, 어느 후보 공천이 그래도 제일 결정적으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동작
전북과 광주 상황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예. 원래 광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광주가 안 되고 권은희 후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뒤죽박죽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엉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분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뒤에 다음 총선 때 나와도 충분한데 굳이 지금 이 권은희 카드를 써야 되느냐. 권은희 카드를 쓰면 어디 역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안 했으면 했는데 그 결국은 이 권은희 카드를 쓰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본인도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당도 어수선꼴이 되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나 냉정히 봤을 때 권은희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참으로 그 용기 있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높이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묘하게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죠. 예. 안타깝는데 어쨌든 이 공천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의총통에서 이제 비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우클릭 이렇게라도 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당이 이제 그 우파로 외연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당내 정책적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당내 토론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서 선거 때마다 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야당의 투쟁성을 언제 본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한길 체제에서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게 도드라지게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주장들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고 당이 그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보선 직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정치 은퇴를 선언했고요.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중진들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지금 저는요. 손학규 대표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혼자 책임을 지다시피 해서 이 정기 은퇴 선언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주변과 상의했더라면 절대 말렸을 겁니다. 손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방기하고 편한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더 혁신적으로 하고 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뭐 중진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당권 출마해야 된다.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의 반열에 있는 인물이 당의 간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 아직 대권 운운하고 대권 후보 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3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당내에는 당권, 대권 분리하는 이런 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정돈을 했던 부분인데 그 정신에 입각하면은 대권 후보로 나올 분들은 자기 연말을 위해서 이 당에서 활동하는 건 좋지만은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쥐고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정한 원칙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천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당에 이 당권을 장악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이 당권을 준다 한들 당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뭐 당권을 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권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만 놓고 본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문재인 의원과도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또 안철수 의원도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도 거론됩니다. 네. 뭐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 세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 분뿐만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는 가운데 가장 이 대통령 후보로 책임자가 누구일 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대권 후보로서 되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권 운운하면서 나갈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대위 체제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가 차기 총선의 어떤 공천권과 많이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지도부의 어떤 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어떤 방향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천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원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당이 민주화되는 첩경은 제일 하는 지름길은 당원들이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저는 지구당에 있으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다 당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의원, 도의원 다 당원들이 결정했습니다. 그걸 당대표라 또는 지구당 위원장이다, 도당 위원장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는요. 예. 지극히 적은 부분에 한정돼야 합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지 그게 그냥 보통인 것처럼 당연히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비민주주의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근데 그건 이제 서로 간에 그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그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다면은 그건 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이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서른 의원 개인적으로 2004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구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당론과 배치되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제기했었고요. 예. 이어서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이 친노, 비노로 갈렸다는 식의 그 개파 이기주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그 당 안에 계시니까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일부의 주장처럼 이거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친노라고 할 때 노라는 그 이름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근데 친노가 어디고 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는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그런 식의 분류는요 참 지극히 맞지 않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너 친노냐 너 비노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의원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의 분류는 제가 볼 때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분류하는 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당내 상대적입니다만 당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또는 당내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분류하면 그건 됩니다. 예. 그건 어느 집단이나 다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당이나 어느 집단이나 다 있는데 우리 당도 그렇게 분류하면 그건 맞습니다. 보수적 입장이냐, 진보적 입장이냐, 당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적 입장이냐. 그렇게 분류하는 건 맞지만 친노냐 비노냐 하면은요 이게 정말 분류법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보선 이후에 또 한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게 야권의 연대 문제입니다. 네. 동작을 같은 경우에 한 명의 후보가 더 단일화에 합류했다면이라는 또는 아쉬운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정의당, 통합진보당 나가서 노동당의 득표수까지 합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 선거에서도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문제는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요. 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 박원석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지금 의원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문위에도 정진우 의원이 계시는데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난번 안철수 그 당과 우리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통합 과정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통합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예. 안 된 결과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앞으로 실 총선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통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는 우리가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잘 안 될 것이고 안 됩니다. 정의당과는 저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외연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신 그 정의당의 의원들도 함께 하면은 당이 더 이 자세도 강구해지고 여러 가지 외연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과는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은 내년 1월 이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언제라도 이번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구조에 같이 함께 하면 더욱 좋고요. 예. 언제라도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당대회 때 한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은 비난받을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새로 전당대회 하는 구도에서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뭐 반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대하는 뭐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뭐 야당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좀 못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선명성 있고 투쟁성 있는 야당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투쟁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유연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선거에서 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그 기조로 당을 운영해야 되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패배는 뭘 의미하느냐? 김한길 체제가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김한길 체제는 강한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형식은 강한 야당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한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을 강한 자세로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한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문위원장 맡고 계셔서 이 질문도 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게 여당이긴 하지만 또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좀 인사청문회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청문회 이끌 계획이신가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 일을 하다가 바로 면전에 대놓고 너 나쁘지 않느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그 황우여 대표는 과거에 제가 15대 16대 국회 교육이 있으면서 저는 야당의 간사였고 황우여 대표는 여당의 간사였습니다. 예. 저랑 같이 일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자인지는 또 다시 봐야죠. 예. 그건 또 우리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대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문회는 청문회답게 해야죠. 예. 청문회 과정까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이죠. 예, 서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군인권센터에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지난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들에 의한 윤모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그 경위와 앞으로 이어질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시간입니다. 지금 임태훈 소장이 28사단 현지로 지금 이동 중인 상황에서 전화 연결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예,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도 국방위 차원에서 28사단 현지를 조사차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도 그렇고 부랴부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건은 거의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태훈 소장과의 인터뷰는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일단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했던 내용 일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8사단이 당초에 윤일병 사망 사건 직후에 이 사건을 좀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소속 부대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국민일보의 일면 보도가 있었고요. 또 이 군에서의 폭행이라든가 이 가혹행위 사건이 육군이나 다른 뭐 해군, 공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의무경찰에서도 이런 가혹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한국일보 사면에 실렸습니다. 예, 의경생활을 한 전역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취사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냉장고에 들어가라고 이 선임이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탁물 건조기, 조리복 살균기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가혹행위도 저질렀다는 그런 상황들이 전역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무경찰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구타 사건, 또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이 의무경찰 내에서도 벌어졌었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또 언론에 보도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당초 이 시간은 군인권센터에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경위, 그리고 오늘 사실 결심 공판, 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그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군이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이 가해자들을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임태훈 소장이 현지로 이동 중인 상황이어서 전화 연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예, 지금 다시 임태훈 소장과 좀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통화가 이루어져서요. 짧게라도 오늘 일정 위주로 한번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지금 28사단으로 이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법정감시단이 이제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28사단 군사법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오늘 그 결심 공판을 좀 연기하고 공소장 변경을 군 검찰이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재판은 예정대로 이어집니까 오늘? 오늘 재판은 사실상 그 28사단에서 하는 마지막 재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3군 사령부로 이 관할 법원이 옮겨졌기 때문에요. 오늘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은 법정을 개정하고
그 재판 관할이 3군 사령부로 간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 공소 유지도 아마 지금 현재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임 검찰관이 했다는 좀 지적들이 많아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공소유지 검찰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법정이 개정만 하고 이 관할이 이제 28사단 그 군사법원에서 3군 사령부 군사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만 네네네. 하고 재판이 마무리되는 거군요. 네, 아마 그럴 예정인데요. 예. 또 뭐 여러 뭐 피고인들, 변호인들이 얘기하거나 이러면 약간 좀 재판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희가 예. 28사단 위병소 앞에서 그 윤일병을 좀 기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예. 윤일병이 평소에 구타 가혹행위 당해서 이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제 보라색 빛깔의 풍선과 그리고 포스트 같은 거 좀 붙이고 그리고 또 리본 같은 거 달아서 좀 그런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접어서 좀 부대 안으로 날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지를 올린 걸로 아는데, 지금 같이 이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같이 지금 한 9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원래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제 TV를 보시고 재판이 취소된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일정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강행했다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18사단 향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짚어볼 대목이요. 군 네네. 검찰 쪽에서도 공소장 변경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성능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 검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평시 군사법원도 폐지하고요. 모든 재판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검찰이 우리 민간 검사들도 문제가 많지만 거기보다 더 못 미치는 함량 미달의 그 사건 처리 능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과정이나 그 이후의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임 소장께서는 그 주범들에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네네.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어떤 혐의가 적용돼 있고 이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꿀 경우에 구형량이라든가 예상하는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혹시 좀 짐작하고 계십니까? 네, 상해치사죄는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요. 3년에서 5년입니다. 보통 예. 5년 나오고요. 가중처벌하면 4년에서 7년입니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라고 해서 특별양형인자에 의한 가중처벌을 하면 최고 10년 6개월을 줄 수 있고요. 가장 길어야 10년 6개월이란 말씀이죠? 10년 6개월 상해치사만으로는요. 예. 그리고 여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을 다 합산한다 하더라도 많게는 15년, 적게는 12년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상 가석방을 받고 나온다면 그 주범인 이모 병장은 30대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잔혹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해 살해된 형은 한 25년형 이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2단계 낮춰져서 형량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18년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살인죄 적용이 저희는 가능하고 급소도 맞았고 정황을 보더라도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 검사 맥박 측정을 했다는 것은 윤일병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명백하게 그 다음에 다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요. 저는 명백한 살해의 의도가 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뭐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군 당국이 여러 가지 뭐 대책 또 대국민 사과도 발표했습니다만은 군의 초기에 이 사건 은폐 의혹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 축소 은폐는 사실상 정운병과의 이 사실을 굉장히 축소해서 언론 보도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그 수사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추행 사실도 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폭행당한 것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폭행을 당했고 하루에 몇 번씩 주제에 맞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보고 폭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헌병대가 제대로 수사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사단장하고 군단장한테 전화했을 때 성추행 봉사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인죄 적용 얘기도 자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수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 과정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고요. 오늘 현장에서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